예, 장난치지 말고. 예, 안녕하십니까. 나는 PM이다. 제 2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예, 오늘은 좀 쓸쓸하네요. 예, 그 백강구 상무님이 이제 회사가 외국계 회사인데 워낙 출장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방송 출연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역시나 또 이번 달에는 인터내셔널하게 또 나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오늘은 이제 김태형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저희 그 땜빵 MC로 항상 나오던 그 오민정 씨도 또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섭외를 하긴 했는데 이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인 체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피로는 여기 이제 2인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넓이는 이제 2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침 또 저희 게스트분이 발표하실 내용이 되게 내용이 엄청나게 특이해요. 아, 그래요? 네, 리스크 관리하고 트리즈를 또 접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게스트를 먼저 모시고 리스크하고 트리즈하고 접목이 될 수 있나 보죠? 좀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시죠. 항상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일단 엄청나게 멀리서 오셔서 감사하고요. 저랑 교수님의 인연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간에 그 매개 역할을 해주신 라정원 교수님이 계셨죠. 라정원 교수님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제가 교수로 채용될 때 학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라정원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정원 교수를 먼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알게 됐는데 라정원 교수님도 저희 방송에 나왔던 거 아시나요? 몰랐습니다. 이 저기 스튜디오는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팟캐스트로 음성 방송만 했어요. 그때 초대를 해서 옛날에 음성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 알게 됐는데 이제 항상 그 알래스카에 계시니까 자주 못 뵙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연락을 꼭 주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요번에 조금 오래 들어오셨다고 2달 정도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 적극 섭외를 해가지고 지난달에 오셨지만 제가 요번 달에 꼭 해서 부탁을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분을 또 저희가 모셨는데 이제는 라정원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능한 교수님을 스카우트 해갖고 왔다고. 김성대 교수님. 그렇구나.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 알래스카에 재직하신 UAE죠. 거의 맞습니다. 재직하신 지가 벌써 꽤 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6년 넘어서 벌써 6년 됐어요? 7년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가신다고 할 때 제가 처음 뵙고 했는데 그게 벌써 6년 된 거예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요. 아휴, 참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자, 저기 일단은 저희 교수님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함은 김성대 교수님이고요. 현재 그 알래스카 주립대 UAA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의 부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대학 맞는 거죠? 한국 대학 아닌 거죠? 알래스카는 미국입니다. 그 ESPM 학과인데 ESPM이 뭐의 약자죠? Engineering, Science and Project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이걸 혹시 라정원 교수님이 이게 처음 만드셨던 그 과인가요? 아니면? 원래는 ESM, Engineering, Science and Management라는 그런 과로 있다가 나중에 PM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 거죠. 거기 부교수로 계시고 현재 MS ESM 프로그램 최연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ESPM 학과 안에 그 대학원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ESM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PM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ESM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프로그램 체어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학력은 텍사스의 A&M 유니버시티의 산업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A&M은 또 뭐의 학자인가요? 원래 이 텍사스 A&M이 처음 생길 때는 그 Agriculture and Mechanical 그러니까 농대하고 공대 특히 이제 기계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종합대로 발전을 했는데요. 뭐 중간에 이제 그 종합대에 걸맞는 이름으로
뭐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 졸업생들의 반대로 전통성이라든지 원래 이름을 계속 고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텍사스 A&M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신 이름으로 확 바꿨을 텐데 전통을 확실히 중요시 여겨서. 자, 그리고 주요 관심 분야는 PMP, PM, 품질 경영,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 그리고 트리즈. 이따가 트리즈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때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 준비를 또 열심히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주요 목차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인드 체인지인데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가 브레인 체인지, 이제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세 번째가 액션 체인지, 목표 달성을 위한 비책 찾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당장 공식적인 프로필이고요. 자, 저기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교수님 단독 샷인데 저길 보시고 저희 청취자들, 앞으로 미래 이제 재방송도 보실 분들이 있으니까 셀프 인트로덕션을 좀 간단하게 한번 특이한 거 위주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내셔널 방송입니다. 먼저 이 나는 PM이다 이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뭐 이런 귀중한 자리를 통해서 뭐 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은 또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나 학과에 대해서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은 뭐 이게 제가 오늘 그 발표하려는 이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창의성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 두 가지 분야를 접목시킨 그런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 과정 때부터 이 창의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든지 뭐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가 접한 것이 이제 트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논문도 트리즈에 관한 논문을 쓰고,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나서도 이 트리즈라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이용을 해서 제 연구에 쓸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요. 제 박사 논문에는 이 사용을 못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알래스카 그 주립대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고민을 더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그 큰 재난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한동안 대표님께서도 논문을 이제 재난 관리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도 쓰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은 이제 허리케인에 관한 재난 그쪽에 관련된 건데요. 일단 뭐 2005년도에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역사상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그런 허리케인이었죠.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통해서 이 재난 관리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점이 많았는지 그런 이제 그 자세한 연구를 통해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미리 이런 리스크를 찾아내서 대비를 했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들, 왜 그런 리스크들을 찾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 멕시코만에서 딥워터 호라이즌 오일 스필이라는 뭐 역사상 가장 큰 그런 그 원유 유출 사고가 있었죠.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게 일어난 뭐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는 단순한 뭐 그냥 오일 규모가 큰 그냥 원유 유출 사고 이 정도로 인식을 하다가 나중에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오일 유출 사건이라기보다는 미리 리스크를 찾아서 대비를 했으면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들이 합쳐지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대형 참사까지 이르게 된 그런
재난이었다는 것을 또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2011년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실 텐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건, 지진으로 시작돼서 이제 원전 사고까지 이르게 된 그런 대형 사건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지진이 워낙 강도가 컸기 때문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었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 결과를 보면은 단지 그 지진의 강도가 뭐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까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그런 리스크들, 그리고 이제 사회 구조적인 그런 리스크들, 여러 가지 그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리스크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대형 참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리스크들을 미리 발견을 해서 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트리즈 방법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미리 찾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을 발견을 해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이제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부 여기다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찾는 부분뿐만 아니라 일단 발견한 리스크에 대해서 발견하거나 우리가 미리 발생 가능한 그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찾아놨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 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리스크를 찾는 것보다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어떤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더 효과적인 많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런 창의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이제 많이 느끼게 됐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얼마 전에 있었던 PMI 코리아 챕터의 이제 원래 그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고 이제 오늘 그 내용을 간추려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적인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연구했던 내용만. 예. 결혼은? 예, 결혼해서 지금 아들 한 명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9살이죠. 한창 귀여울 때네요. 알래스카 춥지 않나요? 물론 겨울은 뭐 서울만큼 춥죠. 네, 겨울이 좀 긴 서울보다는 좀 길고요. 그리고 뭐 여름은 뭐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 알래스카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알래스카 갈 일 별로 없거든요. 앵커리지를. 만약에 간다면 이것만은 꼭 관광을 해보세요라고 추천할 만한 거 혹시 있어요? 알래스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꼭 그 빠지지 않고 관광을 하는 부분이 꼭 빙하 관광 꼭 하십니다. 빙하.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해서 비행하 바로 옆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빙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갔다 왔었죠. 프로맥 그 행사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김기평 박사님도 저희 방송에 2번이나 출연을 또 하셨었고, 아무튼 알래스카하고 인연이 저도 꽤 있고, 그 UAE하고 저희 방송하고 MOU를 뭐 맺든가. 자, 그러면 일단 그 준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는 좀 나중에 궁금한 건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교수님이 준비하신 리스크 관리의 창의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되게 얘기를 재밌을 듣고 것 같아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 슬라이드 준비되는 것 처음에는 이제 뭐 이미 소개된 내용이고요. 제가 어떤 일을 맡고 있고 연구 분야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ESPM 학과 안에 ESM 프로그램하고 PM 프로그램 2개가 있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 체를 맡고 있는 부분이 ESM 프로그램이고요. 참 예전에 저희 원격으로 그 PM 석사 과정을 이제 한국에서 알래스카 주립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5분인가 이렇게 계셨었는데, 혹시 지금도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말로 학위를 하는 것은 아니, 영어, 되고요. 영어로는 가능합니다. 원격으로요? 아직도 그거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영어 수업이 영어로 이제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면은 미국에 오실 필요 없이 한국이든 어디 다른 나라에서든 다 수업 참여해서 원격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한 점이 많죠. 네. 오히려 비자 신청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남는 그 시간을 이제 쪼개서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여러 베네핏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때 같이 하지 않나요? 그 한국 졸업 학생들의 논문 발표를 여기서 할 때 라 교수님도 오셨고, 그때 박영민 회장님, 그분도 졸업하셨고, 신미영 책임, 그다음에 권혁천, 권혁천 대표님, 뭐 하여튼 한 4분인가 5분인데 아직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래도 이제 한국인 교수님 계셔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이니까 좀 봐줄 줄 알았는데 진짜 고생했다고, 정말 이렇게 하나도 안 봐줄 줄 몰랐다고 막. 라 교수님 워낙 또 깐깐하시게 잘 보시기 때문에. 뭐 잠시 후에 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뭐 졸업 쉽게는 안 시켜드립니다. 2년 과정이죠? 2년 과정입니다. PM도 그런 식으로 원격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고요. ESM 프로그램도 가능하고요. 석사만 있는 거죠,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석사 과정만 있습니다. 그러면 입학 조건에는 뭐 영어하고? 영어는 뭐 토플 점수 있으면 되고요. GRE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GRE를 요구하는군요. 그리고 뭐 학과에서 요구하는 뭐 자세한 뭐 요구 조건 충족하면은 뭐 어드미션은 받는 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 혹시 그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관심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PM 같은데. 석사 과정을 알래스카 주립대학에서 원격으로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김성대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래스카 주립대에서 PM 석사 과정을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다른 석사 과정 PM 일단 대비해서. 알래스카 그 UAE에 있는 PM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PM 프로그램 중에 가장 최초의 가장 초창기에 생긴 PM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디자인들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졸업을 한 후에 이 회사가 이 졸업생들을 하이어할 때 하이어할 때 과연 믿고 UAE PM 졸업생이다 하면은 믿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졸업할 준비가 되도록 만들고 졸업을 시킵니다. 졸업하면 이제 취직하기도 좋다는 거죠. PM으로서 자격이 돼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역량이 충분히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역량을 갖추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서 졸업을 시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적으로 ICT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캘리포니아, 뭐 스탠퍼드인가 뭐 그런 데도 있지만 알래스카 특수 환경 때문에 좀 특화된 분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오일이라든가 에너지 쪽이라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도메인이 좀 특화된 도메인이 있습니까? 과목 자체로 뭐 알래스카에 특화된 그런 과목은 없고요. 근데 학생 중에 그런 석유회사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고 파이프라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석유회사들은 그 리스크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런 쪽에 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좀 포커스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김태형 대표 한번 저는 가방끈이 한번 도전을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PM과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던 차에 저랑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죠. 그 PMI 사이트에 뭐 있는 그 아티클 중에 이제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툴이나 방법 이런 것만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의성이 팀 크리에이티비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이제 아티클을 써서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좀 더 이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핀박 가이드에 있는 그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6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 그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그 리스크 리스폰스 플래닝, 그 2개 프로세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창의성이 연관돼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주요 글자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6개 중에 2개 프로세스가 이제 그 창의성이 많이 필요하고 그 중에 특히 리스크 리스폰스를 기획하는데
그 창의성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찾는데 왜 창의성이 필요하냐? 물론 이제 창의성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경험이나 어떤 축적돼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활용되고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리스크를 찾는 데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 assumptions analysi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를 찾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찾는 데 쓰는 방법인데요. 뭐 이게 어떤 거라는 거는 쉽게 뭐 이렇게 설명이 많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제 사용하려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썸션을 찾아내는지 이거는 좀 상당히 난해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뒤집어서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꼬치꼬치 다시 한번 짚어보고서 우리가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assumptions analysis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트리지의 이제 방법 중 일부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데이비드 힐슨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뭐 많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통된 리스크를 찾을 수는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또 리스크를 찾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4가지로 크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는 이제 뭐 본질적으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어떤 리스크는 시간이 흘러서 닥쳐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 단계에 가봐야지 비로소 우리가 그 리스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생기지 않을 리스크인데 우리가 뭔가를 바꿔보기 위해서 뭔가 좋은 뜻으로 뭔가를 시도를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전에 생각지 못했던 리스크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다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assumptions analysis를 할 때 숨겨져 있는 어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들을 찾아낼 때 어떻게 트리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 트리지 방법 중에 모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가지 어떤 상충되는 그런 요구 조건들. 보통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모순인데요. 모순도 이제 크게 2가지, 기술적 모순이라는 게 있고 물리적 모순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걸 상세하게 다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리적 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건이 무거워야 하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가벼워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진행 속도가 빨라야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느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사실 모순이 되죠. 빨라야 되면은 또 동시에 느려야 되고 무거워야 하지만 또 동시에 가벼워야 되고 그런 어떤 상당히 모순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트리지에서는 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4가지 또는 이제 5가지의 이제 분리 원칙을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에 의한 분리, 그걸 이제 separation in time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간에 의한 분리, separation in space. 그리고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한 분리, 그걸 이제 separation on condition. 그리고 이제 부분과 전체의 분리, 그걸 이제 separation between parts and whole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관점이나 방향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을 이제 separation by perspective라고 하는데요. 그런 5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들을 이제 짚어보는 거죠. 먼저 제가 이제 알래스카는
워낙 그 석유 산업에 이제 치중돼 있는 그런 주기 때문에 이제 석유에 관련된 그런 사건을, 그런 재난을 가지고 이제 사례를 들 텐데요. 먼저 이제 그 석유 탐사를 하고 석유 시추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마 한국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를 탐사를 해서 땅을 파고 그리고 이제 석유가 나올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서 가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석유 이곳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석유가 뿜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블로우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어떤 그 신봤다 하는 그런 순간이죠. 석유가 이제 뿜어 나오는 게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어떤 그 어떤 횡재 그리고 노다지 뭐 신봤다는 그런 상징이었는데, 어떤 부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골칫거리죠. 그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즘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아주 강력한 압력이 위로 뿜어져 나오면서 이런 시설들을 그 손상시킬 수도 있지만은 거기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블로우아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동원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단계로 방지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그 디버러 호라이즌 오일 스필, 그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리스크를 미리 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개요를 보여주고 있죠.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석유를 드릴링 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거대한 구조물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오일 릭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그 디버러 호라이즌 오일 스필 때 사용했던 그 플랫폼이 이제 이런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런 형태, 왼쪽 상단에 있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데요. 거대한 배를 가지고 그 석유 탐사하는 지점까지 가지고 와서 그 지점에 고정을 시켜놓고 드릴링을 해서 석유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블로우아웃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오일 유출되는 것을 막지를 못해서 3개월 동안 오일 유출이 계속됐고, 그리고 멕시코만에 있는 그 생태계나 그런 많은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이제 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아주 크나큰 그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석유 탐사를 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허가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요. 그 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요. 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리스크, 그 석유 탐사를 하고 그 생산하는데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어떤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석유 산업이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뭐 웬만한 그 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오일 스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뭐 단지 한 가지 방법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 여러 겹을 통해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대형 사고들이 터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제 몇 개 딱 골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오일 스필에 대한 대비책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숨어 있는 어떤 가정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자, 이 시간에 대한 분리를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면요. 자, 이 그 오일 스필에 대한 대비책이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는 이제 알게 모르게 항상 이 그 대비책이 항상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제 가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항상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간대가 어떤 특정 시간이나 어떤 특정 시기에는 이 OLSP 대비 그 리스판스가 작동하지 않은 때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져보면서 이런 숨어있는 가정을 찾는 거죠. 그런 의문을 던져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separation in space, 어떤 공간에 의한 분리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의 의문이 가능하죠. 자, 이 OLSP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져 있는데 혹시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위치, 특정한 장소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이제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정한 조건, 일반적인 그 조건에서는 이 대비책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지만은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는 이게 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는 작동을, 이 대비책이 충분하지만은 만약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게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인지, 뭐 그런 식의 의문을 던져보고 어떤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이 되고 그 가능성이 우리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좀 중요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이제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그 디버러 호라이즌 OLSP를 읽고 나서 그 차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OLSP 리스판스 플랜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이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석유 탐사를 하고 생산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어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어떤 프레셔 테스트가 있는데요. 프레셔 테스트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진단을 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프레셔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오랜 그 석유 탐사 역사 동안에 누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이 프레셔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 알게 모르게 가정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특수한 어떤 조건에서는 이게 그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이런 어떤 프레셔 테스트가 이제 그런 그 어떤 규정상 다 들어 있고 그 어떤 압력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레셔 테스트만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연의 그런 어떤 블로우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추후에 사건이 있고 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테스트 자체는 했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그 미스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제대로 어떤 위험을 사전에 이제 감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커다란 재난에 이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해저 심해 바닥에서 그 원유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아마 원격으로 조종하는 로봇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했던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단계에 걸친 OLSP 리스판스 플랜 중에 하나로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이 원격 조정하는 로봇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시도해보다가 결국은 실패로 들어갔고요. 그런 것들도 이런 그 공간에 의한 분리 아니면은 어떤 조건에 의한 분리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우리가 숨어 있는 가정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미리 찾아낼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OLSP이 있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름이 새어나오면은 왜 그걸 막지 못할까? 아니면은 이미 새어나오고 있는 걸 어떤 커다란 그 돔 형태로 덮어가지고 그거 나오는 것만 어떻게 뽑아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 간혹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BP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소유를 하고
이제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BP였었는데요. BP도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동원하면은 충분히 OSP를 뭐 안에 하나 생긴다고 OSP를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 OSP를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 이 유전이 어떤 곳이냐면은 아주 심해에 있는 유전입니다. 기존에는 육지에서 아니면은 그냥 대륙분 같은 수심이 낮은 곳에서 석유 탐사를 했는데요. 이 OSP를 쓰던 곳은 아주 수심이 아주 깊은 심해에 있는 유전이라서 그런 심해에서의 어떤 이런 프로젝트, 석유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이 컨테인먼트 돔, 이런 돔 형태로 덮어 씌워가지고 OSP를 이제 뽑아내는 기름 유출하는 것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을 이제 컨테인먼트 돔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을 막상 써 보니까 워낙 그 지점 심해에서는 수온이 낮고 수압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원유가 이 컨테인먼트 돔 안에서 다 결정화돼 버려가지고 구멍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테인먼트 돔을 통해서 이 유출된 기름을 뽑아낼 수가 없었죠.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결국 이것도 실패를 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다 설명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런 극한적인 조건에 대한 그런 고려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BP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리스크들을 이런 아주 중요한 리스크들을 사전에 차려내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런 재난에 이르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단지 어떤 심해라는 극단적인 그런 아주 유니크한 그런 환경만 이런 재난의 요인이 된 게 아니라 석유 프로젝트 중에 흔히 생겨나는 일들이 어떤 뭐 사고라든지 어떤 원인 때문에 스케줄이 어떤 지연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상당히 석유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루가 지연이 될 때마다 거기에 따르는 이제 비용이 많이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뭐가 지연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프레셔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꼭 따라야 하는 절차들을 무시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재난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미리 찾아내는 부분에 어떤 창의적인 방법이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이제 한 부분이고요. 그보다 더 큰 부분이 리스크에 대한 리스판스를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되죠. 왜냐면은 뭐 핀박 가이드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전형적인 리스크 리스판스 스트레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네거티브 리스크에 대한 4가지 뭐 스트레티지가 나와 있고 포지티브 리스크에 대한 4가지 전형적인 스트레티지가 나와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 4가지 스트레티지 말고도 아주 다양한 방법이 또 가능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리스크가 실제 생기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들은 보통 리스크 리스판스라고 하고 일단 발생한 다음에 사후 조치하는 것들을 이제 뭐 컨티전시 리스판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리스판스를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거 하나로 다 위험 요소가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이제 플랜 B를 또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fallback 플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서 대비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완전히 어떤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이제 어떤 위험 요소가 남아 있는 경우 그런 걸 이제 residual risk라고 하고 그리고 위험 요소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을 때 오히려 그 액션을 취한 것 때문에
그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세컨더리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세컨더리 리스크 때문에 이제 더 창의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또 필요한 거죠. 왜냐면은 어떤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에어백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사고에 의한 그 승객들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 이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에어백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이 있고 또 아니면은 다른 부작용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이제 트리즈에서는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트리즈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것들 딜레마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 말고도 뭐 리얼 옵션, 또 이제 당장 어떤 그 액션을 취하기 어려울 때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정보가 부족할 때 좀 더 기다려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액션을 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리얼 옵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뭐 그 리스크를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변화나 또 위험 요소에 적응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흔한 예로 클라이밋 체인지 뭐 이런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전에는 클라이밋 체인지를 뭐 예방하거나 뭐 방지하거나 아니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또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줄이거나 그 피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적응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그 네거티브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기회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몇 가지 이제 예를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리스크 리스판스에 있어서는 이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든 가능한 그런 리스크들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팀 크리에이티비티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툴이 이제 뭐 트리즈 툴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 팀에서 이제 이런 것 그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뭐 소개를 드리지만은 좀 더 이제 그 리스크 리스판스에 대한 그 트리즈 그 어떤 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연구 차원에서 이런 가능성을 이제 타진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뭐 실제로 뭐 이제 그 이런 두 가지 접목해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고요. 그 PMI 코리아 챕터에서 그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 트리즈가 한 40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생각은 그런 것들을 어떤 상에 닥쳐놓고 다 조합해서 이렇게 파생 브레인스토밍이라 파생 그 항목들을 다 도출해서 그 각각의 항목 대비 그 리스크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40개 방금 말씀하신 거는 40가지 발명 원리라고 해가지고요. 그 모순을 해결하는 특히 이제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40가지 발명 원리를 아마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40가지 발명 원리는 리스판스 플래닝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리스크를 찾을 때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분리의 원리 그게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찾을 때는 분리의 5가지 분리에 대한 저걸로 하고 그러니까 리스판스 플랜을 대응 방법을 찾을 때는 40가지 찾아서 좀 더 발명 원리를 이용하면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그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실제 어떤 기업이나 뭐 조직에서 이런 트리즈를 이용해서 리스크 리스폰스 플랜을 훨씬 많이 도출해서 과거보다 퍼포먼스가 좋아졌다. 리스크를 많이 완화시켰고 더 좋아졌다. 혹시 이런 케이스가 뭐 공개된 거나 알고 계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미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아마 뭐 트리즈라는 이름은 없지만 예. 이미 비슷한 그 접근 방법으로 이제 사용은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은 네. 뭐 트리즈를 꼭 접목해서 사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학술적으로 접목하는 걸 교수님이 세계 추천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해서 검증이 되고 나면은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확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만 트리즈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창의적 발상이라는 거는 꼭 리스크뿐만 아니라 뭐 일정 관리든 원가 관리든 품질 관리든 뭐 이해관계자 관리든 사실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만 이렇게 좀 트리즈가 접목하려고 이렇게 좀 포커스를 줄인 것 같으신데 그 다른 영역에 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트리즈를 이렇게 가장 집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다른 영역은 제가 볼 때 뭐 일정 관리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면 시간을 더 단축하고 일정 안에 끝낼 가능성을 더 많이 높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리스크 쪽에 좀 집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아까 뭐 재난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재난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분야에도 익숙해진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또 더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그 10개 날리지 에리어 중에서도 리스크 부분이 좀 더 그 어떤 창의성 또는 이제 그 트리즈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더 넓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야도 이제 충분히 그런 창의성이 필요하고, 그거는 맞긴 한데요. 글쎄 뭐 트리즈를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뭐 리스크 분야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뭐 이제 식별이라든지 정성적 정량적 분석이나 이제 리스폰스 다 순차적으로 짚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면 실제 수업할 때 트리즈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그 어떤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하나 주고 이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트리즈의 기법, 아까 뭐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분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한번 도출을 해보라 이런 실습을 혹시 하시나요? 그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가르칠 때는 트리즈를 접목시켜 보진 않았고요. 다른 과목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다른 과목에 TQM이라는 과목에서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에서 이제 트리즈를 제가 2주 동안 가르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트리즈를 2주 동안 가르치고 그 전에 이제 린 식시그마를 가르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자기가 뭔가 개선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제 과제를 주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주위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지 자기 주변에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고 뭔가 해결이 필요한 그런 주제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런 과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린 식시그마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트리즈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봤는데 상당히 어떤 신선해하는 그런 효과도 반응이 있었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좀 더 이제 좀 더 그 많은 그 시행을 통해서 이제 더 학생들이 그 얼마나 많이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이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질문. 갑자기 말을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제 인생에 관련돼서 린 식스 시그마하고
트리즈를 좀 접목시켜서 도움을 좀 컨설팅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연구 분야로 보니까 좀 특이했던 게 한 두 가지가 딱 보이던데 예. 웨더 포캐스트 베리피케이션 쪽하고 스포츠 베팅 저건 또 뭐예요? 예, 아마 그런 분야가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웨더 포캐스트 베리피케이션 그 뭐냐면은 그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은 비올 확률 몇 %,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에는 이제 뭐 비가 온다 안 온다 뭐 그런 식으로 예보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올 확률 뭐 20% 아니 30% 이런 식으로 이제 일기예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일기예보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본 거죠. 그래서 미국 50개 주에서 각 주에서 이제 한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총 50개 지역에서 데이터를 한 1년 4개월 정도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시점에서 그 일기예보, 비올 확률이 몇 %라는 것을 이제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실제 관찰 결과를 수집을 해서 비올 확률을 예측한 것과 그리고 실제 비가 왔는지에 대한 그 관찰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예. 몇 퍼센트가 돼요?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루, 그러니까 1일 뒤의 예측, 그리고 이틀 후에 대한 예측, 3일 후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있는데 4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전혀 믿을 만한 일기예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퍼센티지에 따라서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퍼센티지 레인지가 또 있습니다. 특정 레인지에서는 기계적으로 계산한 그런 그 비올 확률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약간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죠. 처음에는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비올 확률을 이 30%인데 실제 관찰 결과를 다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실제로는 그보다 관찰된 퍼센티지는 30%가 안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데이터 수집할 때 생긴 오류 때문에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 일기예보를 하는 쪽 사람들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문의를 해보니까 어떤 슈퍼컴퓨터로 계산해서 나온 일기예보가 아니라 특정 분야 어떤 레인지에서는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약간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기예보도 상품이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소비자가 부담을 덜 느끼고 좋아할 만한 그런 형태로 가공을 해서 이 일기예보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비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화를 안 내는데 비가 안 온다고 했다가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개입을 해서 약간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일기예보 웨더 포캐스트 베리피케이션 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베팅 마켓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지도 교수가 이제 야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런 야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지도 교수 때문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요. 좀 더 이제 이게 뭔가 스포츠 베팅 마켓이 도대체 뭔가 이제 거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포츠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라스베가스나 이런 카지노 위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스포츠 베팅 마켓이 형성이 되는데요. 물론 미국 전체에서 다 그게 합법은 아닙니다. 뭐 네바다주나 일부 몇 개 주에서만 합법이고요. 아직 대다수의 주에서는 불법이죠. 근데 어쨌거나
어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돈을 걸면은 거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배당금을 받는 뭐 경마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스포츠 베팅 마켓인데 이 시장이 그것을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 일단 그걸 관찰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베팅을 해야지 그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까 하는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예, 그 스포츠 베팅 마켓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머니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니라인이라는 그 수치를 통해서 그런 어떤 경기 결과에 대한 그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예측을 해서 이제 그 실제로 발표하게 그 사용하는 그 수치는 이제 머니라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예측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그걸 그 그런 예측을 해서 머니라인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북메이커라고 하죠. 주로 이제 각 카지노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해서 이제 그런 수치를 공개를 하는데요. 단지 그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들과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베팅 마켓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그 경기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 스포츠 베팅 마켓에서 예측하는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그 예측이 상당히 정확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저희는 이제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데이터를 모아서 했는데 어떤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전체 어떤 그 시스템 전체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측이 상당히 크게 빗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측이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의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은 스포츠 베팅 마켓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은 예측이 정확할수록 스포츠 베팅 마켓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카지노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돈을 잃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커미션, 그 중에 일부분을 커미션으로 이제 카지노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은 투자 안 하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 도박이 다 그렇지 않나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돈을 딸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프랙티컬하네요. 예. 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나는 PM이다라는 방송이잖아요. PM을 토픽으로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저희 그 전문가 분들 오시면 그 전문가들의 경험으로 포캐스팅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PM이라는 것을 계속 몸소 체험하고 계시니까 현재 스테터스에서 PM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토픽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에자일이나 PMO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체인지 매니지먼트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교수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 PM 쪽에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뭔가 이슈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분야, 예측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상당히 좀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요. 예. 글쎄 뭐 가장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최신 토픽이라고 한다면은 뭐 딱 하나로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몇 가지 요즘 사람들 관심으로 대두되는 것들이 이제 버추얼 팀, 어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서 팀이 형성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팀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멤버들이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토픽이 최근에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여러 다양한 국가, 다양한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멤버들이 한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토픽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애자일이 이제 애자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뭐 이제 시작된 지도 이제 꽤 됐는데요. 네. 애자일 하면 보통 이제 IT 쪽 네. IT 프로젝트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애자일이라는 개념이 그 IT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에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젝트 탤런트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을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탤런트 하면은 뭐 한국말로 하면은 뭐 재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인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또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그런 인재들을 키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재능을 이미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이미 재능은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재능이 있는데 그런 인재들을 재능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뭐 그런 다양한 탤런트에 관한 그런 주제들도 요즘 이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요즘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향후에 PM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상당히 그는 까다로운 질문이 한데요. 글쎄 뭐 이제 PM 그 기존의 PM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어떤 역할까지 이제 기대를 하는 쪽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그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 이상으로 더 큰 역할을 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 변화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기존의 역할보다 더 큰 역할이 그럼 뭐가 될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프로젝트 범위를 벗어나서 뭐 프로그램이나 포트폴리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냥 이미 다 잘 정의되어 있는, 이미 선택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잘 이니시에이션부터 클로징까지만 잘 끌고 가면은 그냥 끝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선정 단계 그 이전까지 관여를 해서 프로젝트 정의 단계부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프로젝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역할까지 하느냐, 뭐 그런 좀 더 프로젝트 매니저의 좀 더 큰 역할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는 뭐 디자인 띵킹이라는 뭐 그런 방향도 아마 좀 이제 단순히 프로젝트가 아니라 좀 이노베이션이나 그런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노베이션을 위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그런 이노베이션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어떤 역할을 더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좀 향후에 방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제 질문 잘했죠. 네. 현문현답.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외국에 계시고 그다음에 알래스카라는 지역 특성과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특정 도메인에 이제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제 노하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하나는 글로벌 벤더에서 뭐 통계는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주제로 전체적인 플래닝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젝트 플래닝이 100이라면 리스크를 얼마 정도 에포트를 하는 게 전통적인 통계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주제로 보면 제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리스크 DB 활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식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7할, 8할, 9할 이상은 리스크 DB를 좀 많이 참조를 할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라든가 어떤 그 사례가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거기 빗대어서 혹시라도 국내 기업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솔직히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이 석유 산업과 같이 어떤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떠 안아야만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그 리스크 DB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 그 퍼센티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공통적인 그런 항상 비슷한 프로젝트가 계속 이제 그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그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 리스크 DB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글로벌한 그런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런 리스크 DB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그 어떤 뭐 문화에 관련된 아니면 그런 어떤 그 국가의 어떤 특정한 그런 유니크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좀 문제를 겪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뭐 리스크 DB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쉽게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마무리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이 항상 라이프 플랜을 세우잖아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죽고 싶다. 이런 걸 이루고 싶다. 죽기 전에 뭐 이런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는데 아까 저의 라이프 플랜 아까 들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영어로 강의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제 라이프 플랜이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나는 이런 거를 좀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어떤 목표로 잡으시거나 마일스톤을 잡았거나 버킷리스트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학문적인 것도 좋고 개인적인 삶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글쎄요. 뭐 그 항상 이게 궁금한 게 이렇게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갖고 사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뭐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학자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뭐 아마 대부분의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비슷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제가 이제 그 어떤 산업공학이라는 그런 분야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그리고 어떤 뭐 Decision and Risk Analysis라는 그런 분야에 전공을 하면서 박사 논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 그리고 트리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때 많이 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린 식스시그마라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계속 똑같은 것만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뭔가 저 독자적인 어떤 학문적인 영역, 단순히 이제 그 학문으로만 그치는 영역이 아니라 실제 그 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유니크한 어떤 학문 영역을 개척해서 어떤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개척하는 게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꼭 그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학교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보통 이게 국내에 계신 분들은 뭐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거나 뭐 알래스카 주립대에 어떻게 하면 이제 교수님이 휘하로 들어가서 뭘 배울 수 있으며 또 학비도 좀 그러니까 고려사항이 될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알래스카 주립대학에 이제 석사 얘기하는 거죠. 석사로 이제 입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절차라든지 뭐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난 이런 학생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학교 홍보하고 교수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수님한테 전화하면 되지 않을까? 뭐 글쎄요, 뭐 이게 제한된 시간 동안에 자세한 내용은 뭐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글쎄요, 뭐 학비 면에서는 글쎄요, 뭐 제가 일하고 있는 그 UAA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학비가 쌉니다. 생활비는
할 게 얼마 정도 되나요? 글쎄요, 뭐 보통 글쎄 한 3,000불 뭐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보다 싼데요. 예, PM 과정은 보통 다른 그 석사 과정에 비해서 이제 그 학비가 좀 2배고요. 이제 뭐 그리고 장학금 제도. 네, 뭐 장학금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어떤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면은 뭐 RA로 따로 이제 돈을 받으면서 뭐 기숙사 생활도 하면서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대학원생으로 그 미국에서 특히 이제 공대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고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잘 이제 잘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떤 곳에서 어떤 분야를 할지 그런 것들 잘 조사를 하고 그런 선택을 하면은 혹시 지금 결과 있을 거라고 클래스 생각합니다. 중에 한국 학생이 있나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뒤풀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 정말 마무리해도 되죠? 네. 바쁘신 와중에 알래스카에서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또 후학 양성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독자적인 학문 분야를 꼭 구축을 하셔서 정말 한국인의 그 이름을 널리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멋진 교수님이 됐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